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 50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감가상각이 있어요. 감가상각. 여러분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하죠. 여기가 중요해요. 이게 원가 배분이에요. 그러니까 취득 원가를 여기 내용연수가 배분한다. 그럼 왜 이렇게 합니까? 옆에서 써보겠습니다.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에요. 수익 비용 대응.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택시를 몰아요. 택시사는 택시를 5년 동안 운행할 수 있으면 수익을 5년 동안 창출하죠. 만약 택시가 5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냐? 5천만 원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5년 동안 1년에 1,000만 원씩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또 제 차 한번 또 견인한 일이 있어가지고 견인차 아저씨하고 이제 제가 옆에 타면서 뭐예요? 그래서 아저씨 견인차 얼마입니까? 그죠? 1억이 넘더라고요. 이렇게 견인차 이렇게. 그리고 한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이렇게. 기본 10년 이상을 써야지만 손익을 좀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뭐냐면 아무튼 요거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가상각을 해줄 때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셔야겠다는 뜻입니다. 다음과 같이. 자,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써보겠습니다. 감가상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과 비용을 나눠서 이렇게 인식한다. 그래서 5년 동안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비용을 나눠서 인식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가상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회계가 항상 어려운 거는 뭐냐면 방법이 딱 한 가지만 있으면 좋은데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수익을 많이 인식하니까 비용도 많이 인식한다. 이렇게. 그러면 상각을 나중엔 적게 하는 거. 그런 방법이 뭐가 되냐면 정률법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정액법은 뭐냐? 수익이 일정하고 비용도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경영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정액법이에요. 왜냐면 경영자는 매년 비용이 움직이는 거를 대단히 좀 싫어한다. 그래서 지금 하는 요 개념이 있죠. 아까 제가 우리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할 때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 비용 대응 원칙.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취득했는데 그 자산이 수익을 5년 동안 얘가 창출한다면 이 자산 취득 원가가 비용이 돼야 되는데 비용을 5년 동안 나눠서 인식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게 이런 말씀입니다. 올바른 경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올바른 경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그거 한 번씩 좀 잘 보시고 여기 감가상각 계산에 3요소가 있어요. 3요소. 그래서 이걸 막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아까 했는데 자동차 사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반떼를 3천만 원 주고 샀어요. 이거 한번 이렇게. 그 다음에 아반떼를 내가 딱 3년 동안 몰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 얘를 처분할 겁니다. 그랬더니 처분 가치, 그걸 우리가 잔존 가치란 말을 써요. 만약에 그게 900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럼 전체 3천만 원에서 900만 원을 빼면 2,100만 원이죠. 이걸 3등분 하는 거예요. 그럼 매년 얼마씩? 700만 원씩 비용 처리하자. 그럼 이거를 갖다 제가 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 취득원가 3천만 원에서 잔존 가치 900만 원을 뺀 거를 3년 나누죠. 매년 얼마씩이에요? 700만 원씩 비용 처리한다. 이런 개념이 바로 감가상각비가 되고 여직 배운 거를 한번 접목시켜보면 여기 있어요. 취득원가의 핵심 뭐냐? 매입가액만 하면 안 돼요. 부대비용,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자본적 지출도 전부 다 취득원가에 넣어야 된다. 자,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경과 후 자산의 예상 처분까지 처분 비용을 빼는 거고 실무상 어려운 거는 이런 잔존가치를 구하는 게 어렵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시험에는 이걸 다 제시한다. 그 다음 여기 내용연수가 있어요. 내용연수는 뭐냐?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예상연수죠. 역시 실무상 어려운 거는 이 내용연수예요. 내가 이 자산 몇 년 동안 쓸 수 있냐? 모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시험 문제는 다 내용연수 등을 준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감가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세요. 건물, 비품, 기계장치 다 상각을 합니다. 근데 토지가 있어요. 토지는 보통 상각을 안 해요. 토지는 상각 안 한다. 왜냐하면 얘는 가치가 감소하지 않죠. 요새는 어떤 도시가 쉽게 말하면 신도시가 나오면 구도심이 다 죽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땅값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 그죠? 대부분 다 양도 차익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막 손실 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정도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 수업 목적상은 여기 감가상각 방법의 종류인데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정액법이죠. 다 알고 있어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걸 내용료수로 나누자. 그리고 이것도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취득원 잔존가치를 뺀 게 감가상각 기준액 또는 대상금액.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요. 얘를 우리가 북밸류. 이거는 장부가액이라고 부른다. 장부가액. 요거는 감가상각 대상금액. 이렇게 이야기한다. 근데 아마 정액법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가볍게 보시고. 자, 문제는 여기 정률법 봐보세요. 자, 정률법은 뭐냐? 정률법. 자, 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처음에는 상각을 많이 하고 나중엔 적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수익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어떤 자산은 새 자산이죠. 건물도 새 건물이죠. 사람들이 막 더 들어오려고 그렇게 그죠? 근데 어떤 건물은 막 건물을 막 해서 막 벌레도 막 나오고 막 뭔가 들어가는데 막 지저분하고 이런 느낌을 준다. 이렇게 그러면 세입자들이 잘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주거나 뭐 이거 할 때도 도배니 뭐니 왜 하는 거예요? 딱 들어왔을 때 느낌 있다고. 야, 좋다. 이런 느낌을 줘야지. 그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새 전세하고 할 때도 좀 기존 세입자한테 뭐 여기 좀 청소도 좀 해주시고 이게 왜 그래요? 새로 들어올 사람이 딱 봤을 때 기분 좀 좋다 이런 느낌을 하는 거지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집 같은 거 할 때도 느낌이 있으면 딱 들어오는 순간 왜냐면 아파트 말고 그냥 단독주택 이런 거죠. 딱 왔을 때 양지 바르고 뭔가 막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날씨도 좋고 이럴 때 하면은 거래 성사될 가능성 높고 뭔가 막 칙칙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흙탕물도 튀어 있고 그러면 이거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세입자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서로 이제 협조하고 이렇게 하죠. 예, 그런 것처럼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물이 막 새 건물이고 막 이래요. 그러면 세입자가 막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근데 오래돼 있어. 우리 뭐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 이거 생각하면 딱 맞다. 그래서 이 정률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처음엔 이게 새 거니까 수익 창출 활동이 잘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상각비를 많이 하고 나중에는 뭐냐? 건물이 낡고 이렇게 하니까 월세도 잘 안 나가고 그래서 뭐냐? 상각을 좀 적게 하자. 지금 하는 이런 방식이 뭐냐? 정률법이 된다. 그래서 그림으로만 이제 살짝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 돼요. 아까 했던 정액법은 일정한 거고 정률법은 뭐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처음에는 많이 하고 나중에는 상각을 적게 하는 거예요. 정액법은 어떻게 한다? 일정하게 하는 거.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누계액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이게 북밸류예요. 장부가치에다가 그대로 정률을 곱한다.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돼요. 장부가액에다 여기 기초 장부가액 거기다가 상각률을 곱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나와 있죠. 취득원가 400이고 누계액이 100원이에요. 그러면 장부가치는 얼마예요? 300원. 거기다 상각률이 25%라고 한다면 0.25를 곱하자. 그럼 75원이 된다. 이게 정률법이다. 정률법. 그 다음에 여기 연수학회법이 있어요. 연수학회법. 이거는 회계에만 있습니다. 세법에는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인세법은 이거예요. 상각 방법에 따라 세금이 막 달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계는 뭐냐? 아니 여기 수익 창출할 때는 어떻게 돼? 제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정률법이고 연수학회법은 그냥 직선으로 내려와. 직선으로. 그게 바로 연수학회법. 이렇게. 근데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만약에 내용연수가 5년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1부터 5까지면 15죠. 첫 해는 또 15분의 5. 그 다음에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혹시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등차 수열 이런 거 배워서 수열? 이런 거 그죠? 그 등차 수열의 개념.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연수학회법이고 역시 이중체감법도 회계에만 있어요. 세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정률법에서 이 정률을 구할 때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뭐냐? 1-루트 n분의 취득 원가분의 잔존가치예요.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5년이면 여기가 5승근이에요. 7년이면 7승근. 여러분 루트도 못하는 우리 제곱근도 못하는데 5승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힘들다고요. 그래서 정률법의 문제는 뭐냐?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냐면 정액법의 2배로 하자. 이렇게 여기 내용연수 정액법의 2배로 하자.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그럼 정액법은 5분의 1 생각할 거 아니에요? 2배. 5분의 2씩 생각하자. 이런 방법이 뭐냐? 이중체감법. 근데 더 중요한 거 뭐냐? 생각하는 방법은 정률법처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취득원가에서 누계액을 빼죠. 장부가액에다 정률을 곱하는데 정률만 정액법의 2배로 한다. 이게 이중체감법.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런 거 안 쓴다고요. 이렇게 시험에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생산량 비례법이 있습니다. 생산량 비례법도 우리가 광어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뭐 동해에 무슨 유전 나왔으면 좋겠어. 기름 같은 거 이렇게. 우리도 좀 산유국도 좀 되고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무튼 뭐냐면 그런 거에만 쓴다. 왜냐하면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얘 때문에 그래요. 총생산량. 마치 인간으로 말하면 총수명이에요.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이 자동차 이거 몇 년 쓰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뭐 견인차 아저씨하고 올라오면서, 그치? 그때가 새벽 2시인가 그랬거든요. 그죠? 올라오면서 뭐 얘기 막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견인차 아저씨는 이거 10년 쓰겠습니다. 그렇지만 5년 만에 고장 날 수도 있고 15년 쓸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생산량 비례법의 가장 큰 그 애로사항은 얘가 어려워. 얘가. 그래서 우리 광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매장량 추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에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생산량 비례. 그리고 얘는 거의 정액법 방식이에요. 취득원가의 잔존가치를 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시험이니까 수업 목적상 중요한 건 생산량 비례법은 잔존가치를 빼요. 이중체감법 누계액을 빼야 돼요. 연수학계법은 잔존가치를 빼요. 여기 정률법은 누계액을 빼요. 정액법은 뭐예요? 잔존가치를 빼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하라.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정액법이라든가 연수학계법, 생산비례법이 이제 유사하고 그 다음에 정률법하고 이중체감법이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머릿속에 잘 구분해야 된다. 그걸 잘 구분하라. 됐죠?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여기 감가상각비 회계처리인데 항상 이 분계나 이런 거에서 좀 어려운 건 뭐냐? 직접법을 안 쓰고 우리가 간접법을 써요. 여기 관련 자산 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 그게 뭐냐면 감가 누계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감가상각비와 누계액을 구분해야 돼요. 이거는 올해 거, 단기분만. 얘는 이제 결국 BS에 적혀요. 항상 재무상태표에 적히는 건 누적치란 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기계장치를 1,000원 주고 사왔어요. 기계장치를 1,000원 주고.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그럼 첫 해년도는 분기를 이렇게 쓰죠. 감가비가 1,000을 500으로 나누면 200이죠. 누계액 200이에요. 이렇게. 그럼 두 번째 년도도 분기를 이렇게 써요. 근데 재무상태표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재무상태표 여기서 자, 기계장치가 있는데 자, 기계장치가 1,000이에요. 두 번째 년도는 감과 누계액이 얼마다? 400이 돼야 된다고요. 그 다음 년도 여기 6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손익계산서에는 단기분만, 재무상태표는 항상 누적치가 적힌다. 이렇게. 그러니까 장부가치가 제일 처음에 1,000이었다가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800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00에서 400을 빼면 600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600을 빼면 400이 되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표시되는 방법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손익계산서는 단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단기순이익 올해 거라고요. 전년도 거 안 들어가요. 전전년도 거 안 들어가고 그죠? 자, 이익이염이 있어요. 걔는 뭐라고 했죠? 시그마 단기순이익이에요. 단기순이익 다 누적치가 된다. 물론 거기서 배당은 빼지만 그러니까 항상 재무상태표는 이익이염이 적히죠. 누적치. 그러니까 제가 받는 질문의 상당수가 이런 거. 선생님, 단기순이익하고 이익은 뭐가 다릅니까? 단기순이익은 올해 것만 얘기한 거고 이익이염은 누적한 거. 이익이염은 누적치, 누적된 이익을 얘기한다. 자, 그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유형자산 처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것만 알면 돼요. 처분손익만 알면 된다. 이렇게. 자, 이때 항상 뭐를 비교해야 되냐? 처분가액하고 장부가액을 비교하시죠. 장부가액. 취득원가가 아니고 장부가액. 장부가액이란 뭐냐? 감가상각을 한 후의 금액. 그럼 아까 걸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3년 지났어요. 장부가치 400이죠? 요걸 500에 팔면 처분이익이 얼마? 100원이 처분이익이죠. 400원짜리를 얼마에? 500원에 팔았으니까.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감가상각은 공정가치 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정가치를 평가했다면 처분손익이 안 나오죠. 상각의 공정가치 평가라면 그냥 취득원가를 내용요소금 배분하는 과정. 그러니까 반드시 처분손익 같은 게 등장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장부가액이 예를 들어서 400인데 처분가액이 500이에요. 처분이 100. 장부가액이 400입니다. 처분가액이 300이에요. 손실나게 팔았죠. 장부가액에다 미치고 파니까 100원만큼 손실. 처분 손실, 처분이.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장부가액은 뭐예요? 취득원가에서 누계액을 빼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취득원가 누계액을 빼라. 그럼 얘가 장부가액. 얘는 취득원가. 얘는 장부가액.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유형자산은 이렇게 간접법을 씁니까?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상각이 다 끝났어요. 그래도 멀쩡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세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철근 콘크리트물. 우리가 지금 여기는 이스타타워라고 하는 이 건물, 이게 새 건물 이렇게 좋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건물의 내용 연수가 40년이에요. 세법상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40년 뒤에 여기 와보세요. 이 건물이 있나? 멀쩡하게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상각이 다 끝났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렇게 취득원가에서 누계액을 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누계액이라고 하는 건 여지까지 감가상각 비용 처리한 금액이 합계가 된다. 그러니까 이 장부가액은 앞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얘는 반드시 취득원가를 명시해 줘야 돼요. 취득원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뭐 쉽게 말하면 1,000억이다. 뭐 1,000억 주고 샀는데 여직 비용 처리한 게 600억이에요. 그럼 앞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금액 얼마 남아 있어요? 400억 남아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보면 유형자산의 손상인데 얘는 이제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감가상각비는 뭐냐? 정상 비용이에요. 손상은 뭐냐? 비정상적인 거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차를 샀는데 차가 정상적으로 뭐 5년 동안 쓴다. 감가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막 요새도 뭐 극한호 해가지고 비가 막 한 번에 막 엄청나게 막 우습게 막 내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차가 단가 때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 많이 올 땐 차 운행하면 안 되고 차를 지하 주차장에 두면 안 돼요. 잘못하면 물 찰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지대가 약간 높은 곳에다가 주차를 해놔야지. 함부로 막 하면은 이제 차가 물에 잠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물 담갔다 빼면 그 차는 침수차에서 못 쓰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손상. 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저런데 경주라든가 포항에 예전 지진 난 적이 있어요. 그죠? 건물이 막 금가잖아요. 그런 게 손상이래요. 손상. 이렇게.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정상 비용, 손상 차손은 비정상적인 비용이 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안 봐도 돼요. 그냥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게 손상이구나. 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뭐 침수차 얘기했죠. 휴대폰 실수로다가 욕조에 빠뜨렸어요. 수영장에 빠뜨렸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방수가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뭐 워터파크 뭐 이런 데 가면 뭐 이렇게 뭐 목에다 걸고 이렇게 휴대폰이 중요하니까 그죠? 물 안 들게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내가 실수로 빠뜨렸다 이렇게. 그게 바로 뭐다? 손상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현저하게 미달한 되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현저한 가치 감소. 이걸 우리가 손상 얘기하고요. 붕괴만 좀 봐볼게요. 자, 뭐냐면 1,000원에 취득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의 시가가 현재 하락했죠. 왜 그렇겠어요? 지진 났다고요. 이런 게 좀 생략이 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러면 안 되죠. 여기 근처에서 방사능, 후쿠시마 원전 그때 생각해보세요. 거기 이렇게. 그러니까 외형상 사진으로 보면 후쿠시마 그 원전 그 주변에 평온합니다. 근데 거기 막 기형 동식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 건물 외형상은 멀쩡하지만 사람이 아무도 안 가요. 그럼 멀쩡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우리 폐허 도시. 그런 걸 생각하면 되니까 뭐냐면 사람이 없어지면 거기서 뭐 이상한 뭐 가스가 유출된다. 이렇게. 그럼 거기는 다 손상이죠. 아니면 지진이 날 거래. 이렇게. 아니, 뭐 화산 폭발하는 거. 그죠? 이렇게. 후지산 그쪽 주변에. 만약에 막 터져가지고 막 한다. 그럼 사람들이 다 이제 철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아무도 안 가요. 그런 게 바로 손상.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감가상각비는 정상 비용. 이 손상 차손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누계액을 반드시 쓰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다 그대로 써볼게요. BS가 있으면 여기 건물 있죠. 건물이 1,000원이고요. 요거 감루 써보세요. 감루 200원. 얘는 제가 손루라고 쓰겠습니다. 600원. 그럼 장부가치가 200이에요.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1,000억 주고 샀어요. 근데 정상적인 비용은 200억이고요. 비정상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적절한 건지. 그러니까 이게 손상차손 누계액 600억일 수 있지만 800억일 수 여기 아예 못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냐면 정보 이용자한테 주주한테 막 하겠죠. 어떻게든지 손상을 막 적게 하려고 침수차라고요. 패치하고 뭐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이번에 뭐 침수차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 좀 손질하면 좀 나아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막 어찌 보면 되게 사기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손상차 누계액을 별도로 쓰는 게 뭐냐? 이게 정말로 맞는지 좀 예의주시해서 좀 질문도 좀 하고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지금 한 건 물리적인 거 있는데 경제적인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맨날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회사가 선풍기 만드는 회사예요.
선풍기 만드는 기계 멀쩡합니다. 근데 에어컨이 갑자기 딱 등장하면서 아무도 선풍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선풍기 만드는 기계는 물리적으로는 멀쩡하지만 손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경제적 손상이에요. 아무도 안 쓰니까 이렇게. 그런데 여기도 뭐가 있냐? 손상 차손에 대한 환입이 있어요. 회복. 이게 환입이에요, 환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뭐냐? 제가 얘기했죠. 전기요금이 폭등해요. 에어컨을 못 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풍기라도 있어야지. 선풍기 전기를 좀 에어컨보다 덜 먹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 에어컨에 대한 쉽게 말하면 선풍기에 대한 수요가 막 늘어나요. 그럼 선풍기 만드는 기계를 막 풀로 가동하고, 그죠? 그러면 얘에 대한 가액이 회복된 거지. 이게 바로 뭐냐? 손상차손 환입액이 된다. 이게 손상차손 환입.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만 좀 잘 알아두시면 되니까 손상차손은 뭐냐? 그러니까 선생님 감가상각비하고 손상차손 차이가 뭡니까? 손상차손은 엄청난 심각한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그게 손상. 이렇게. 자, 그 다음 환입은 뭡니까? 이게 다시 가액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회복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는 뭐냐? 경제적으로도 회복될 수가 있다. 아무튼 요게 손상차손하고 손상차손 환입이 된다. 아무튼 요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순서라는 얘기는 뭐냐? 여기 있어요. 손상을 다이렉트 인식하면 안 되고 반드시 상각을 먼저 하고 손상을 인식해. 상각을 먼저 하고 손상을 인식한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을 좀 살짝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보세요. 상각을 한 다음에 손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1,000원 주고 샀는데 1년 지나면 800이에요. 근데 회수 가능액이 200이 돼요. 600만큼 손상을 잡죠? 이렇게. 다이렉트로 손상이 아니에요. 상각을 한 다음에 손상. 이렇게. 그래서 요건 정상 비용. 요거는 비정상적인 비용이다. 이런 느낌만 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손상차손 그리고 손상차손 환입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계정과 뭐 이름만 보면 손상차손 다 뭐 영업의 비용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손상 영업의 환입도 다 영업 외적인 거죠. 감가상각비는 영업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얘는 비정상적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